소크라테스의 죄목은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고소장에는 나라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영적인 것들을 끌어들이며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종의 풍기문란죄였죠. 소크라테스의 평소 언행이 시비거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종교적 믿음에 대해 자주 의문을 표시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또 그는 내면에서 다이몬의 소리가 들린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이 소리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이를 가로막는 일종의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소크라테스에게 들리는 양심의 소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테네인들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테네인들은 소크라테스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신을 끌어들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를 재판정에 서게 한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묻고 따지면서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그의 대화법이 문제였겠죠. 이 대화법을 구경하던 젊은이들은 소크라테스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기성세대 아테네인들이 보기에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킨, 젊은이들을 기성세대를 공격하는 사람들로 만든 그런 인물로 보였을 겁니다. 그 결과 소크라테스는 재판정에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시 아테네의 재판정은 배심원 재판이었습니다. 6천 명에 달하는 시민들로 배심원 풀이 미리 정해져 있었고 재판 당일 제비뽑기로 선발된 500명의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뇌물수수 등을 막고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아주 뛰어난 제도였습니다. 재판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단계가 있고 그 뒤에 유죄 판결이 나면 형량을 정하는 것이 재판의 순서였습니다. 첫째 단계에서 소크라테스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80대 220으로 유죄 판결로 결정이 났습니다. 둘째 단계에서는 사형을 요구하는 고소인들 편으로 80표가 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500명 가운데 360대 140으로 소크라테스를 죽여야 한다는 쪽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크라테스의 황당한 주장이 배심원들의 심기를 거슬렀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합당한 벌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이 한 일은 아테네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을 자기에게도 내려달라. 영빈관에서 식사 대접을 받는 일이 나에게 합당한 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심원이었다면 소크라테스의 말이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배석한 친구들이 배심원 6천 명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물겠다고 제안을 수정했지만 이미 소크라테스에게 마음을 돌린 배심원들의 입장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대화의 달인이 배심원 설득에 실패한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겠죠. 연설에 필요한 것은 설득입니다. 훗날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력 있는 연설을 위해서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설득력 있는 연설을 하려면 연설가는 먼저 청중에게 자신에 대한 신뢰를 심어줘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이고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고 내가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인지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들의 감정에 호소를 해야 됩니다. 분노감을 일으킨다든지 연민을 일으킨다든지 이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적절한 논변을 구사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를 몰랐을 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연설은 그런 설득의 연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배심원들의 연민과 공감에 호소하기는커녕
도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논리를 동원해서 논변을 펼친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재판 결과는 소크라테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배심원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소크라테스는 곧바로 투옥됐습니다. 지금도 아테네 외곽에 가면 그 시절 감옥의 모습을 간직한 동굴 감옥이 있습니다. 껌껌한 입구가 있고 그 안쪽을 들여다보면 커다란 공간이 나옵니다. 어둡고 차가운 공간인데 소크라테스도 아마도 이런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동굴 감옥에 30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재판 직후에 곧바로 처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이지만 소크라테스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재판 직후 인근 델로스 섬에서 축제가 시작되었고 이 축제가 이어진 30일 동안에는 사형 집행이 연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 사이에 친구들은 소크라테스를 탈옥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간수들을 매수해서 다른 나라로 빼돌리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죠. 아마 탈옥을 했다면 제 생각에는 아테네인들도 이를 묵인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 소크라테스가 고집불통의 노인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소크라테스 자신이 탈옥을 거부했습니다. 탈옥 준비를 마치고 찾아와 간청하는 친구 크리톤을 상대로 그는 또다시 자기의 주특기를 발휘했으니까요. 탈옥의 정당성에 대해서 크리톤을 붙잡고 묻고 따지고 시험한 것이죠. 탈옥을 종여하는 친구 크리톤에게 그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다른 나라로 떠날 자유가 허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0평생을 아테네에 머물렀다면 이는 내가 이 나라의 법을 따르기로 약속한 탓이 아닌가. 내가 이 나라에 머무는 것은 자발적인 일이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나라와 맺은 약속을 어기고 판결을 부정하면서 법의 효력을 훼손한다면 이는 나라에 큰 해를 끼치는 일인데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크리톤에게 묻습니다. 재판정에서 죽어도 좋다고 큰 소리를 친 철학자로서는 감히 탈옥을 생각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죽음보다 무서워하는 자기 모순의 덫에 걸리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기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논변을 고수하기 위해서 독당근이 든 술잔을 들이키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죽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와 크리톤의 대화를 놓고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말이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독재자들에게 악용되기도 했던 말이죠.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대화가 담긴 크리톤에는 실제로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다시 풀어서 소개하면 내가 일단 국법과 국가의 공익을 올바른 것으로 인정한 이상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비록 국법의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불복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법과 국가의 공동이익의 파괴를 뜻하기 때문이다. 국법이 명하는 것에 이의가 있다면 가능성은 둘이다.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조국이 명하는 것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 이외의 불복종은 올바르지 않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탈옥을 거부하면서 크리톤에게 남긴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모든 행동이 과연 그렇게 공적인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무죄 방면을 한다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졌다면 소크라테스는 이 판결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그는 법정연설에서 그런 판결을 가정하면서 철학을 그만두는 대가로 무죄 방면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죽음을 감수하고 철학을 하겠다라고 단언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법에 대한 태도에 일관성이 없지 않나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법의 판결은 나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철학을 그만두라는 법의 판결이 내린다면 나는 이것을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소크라테스의 그러한 두 가지 발언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소크라테스의 소신이 법이 나의 신념과 행동을 구속할 수는 없지만 그에 따른 법의 처벌이 있다면 그것은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잘못된 재판의 희생양이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잘 따져보면 그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았고 방어권도 충분히 행사했습니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고집쟁이 철학자의 억울한 죽음 이상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소크라테스의 재판이 합법적인 것과 옳은 것 사이에 깊은 간극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소크라테스의 민주정에서나 우리의 민주정에서나 똑같이 이런 문제가 존재하겠죠. 민주정의 기본은 우리 모두가 다 알듯이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다수결에 의한 결정은 합법적으로 수용되죠. 하지만 잘 따져보면 다수결의 원리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공동체를 해체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몇 개의 숫자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있다면 그 가운데 6명이 작당해서 넷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남은 6 가운데 넷이 짜고 2를 제거할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넷 가운데 셋이 짜고 하나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공동체 전체가 와해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을 절대시한다면 이로부터 공동체의 해체와 자기 몰락의 위험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절대화될 때 합법적 야만의 길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합법적 폭력, 다수결에 의한 폭력을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결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판단 역량을 높이는 것이겠죠. 이것이 민주정의 시대를 산 소크라테스 철학의 의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시민의 판단 역량을 키움으로써 합법성과 옳음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 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 일은 대중의 마음을 얻기에 급급한 어떤 정치가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일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삶과 철학은 합법적인 것과 옳은 것 사이의 간극을 메워서 그 둘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그 둘 사이의 간극에서 빚어질 수 있는 파국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였다. 이 파국은 소크라테스에게만 닥친 일이었을까요? 소크라테스를 죽인 사람들, 소크라테스를 법정에 세워서 그를 처단할 수 있게 되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귀찮은 소크라테스를 제거했다라고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환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나중에 소크라테스를 고소한 멜레토스는 사형을 당했고 다른 자들도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그랬죠. 오히려 이들을 쫓아내고 이들을 죽인 뒤 많은 아테네인들은 소크라테스를 다시 추앙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